조선시대에도 스캔들은 있었습니다. 왕조실록에 그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한 여인으로 인해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떨었고 왕이 직접 나서서 법을 뛰어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행적은 유교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여인, 어우동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밤중, 의금부로 끌려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표정은 창백하면서도 어딘가 당당해 보였다고 합니다. 의금부 관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호송했죠. 의금부라는 곳은 조선시대의 특별 수사기관이었습니다. 왕명을 받아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곳이었죠. 평범한 죄인은 한성부나 형조에서 처리했지만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큰 사건은 의금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심각했다는 의미였죠. 왜 이 여인의 체포가 그토록 큰 일이었을까요? 간통죄라는 것 자체는 당시에도 종종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규모와 파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련된 남자들의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하자 조정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설마 저 사람도 그 양반이 연루됐다고 수군거림이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죠. 고위 관료들은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오르지 않았는지 전전긍긍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극도로 분노했다고 말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성종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동시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신하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죠. 조선 왕조가 개국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것이 1392년이었고 어우동 사건은 1480년대에 벌어졌으니까요.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 잡아가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여성의 정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때였죠. 조선 초기는 고려시대의 느슨한 풍속을 개혁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한창이었습니다.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고 정절을 강조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이런 시기에 사대부 집안의 딸이자 왕실의 먼 친척벌 되는 여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의 위신은 물론이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의금부에서는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관원들은 그녀에게 물었죠. 내가 만난 남자들의 이름을 모두 대라. 처음에는 한두 명의 이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계속되면서 명단은 점점 늘어났죠. 3명, 5명, 10명. 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17명에 달했으니까요. 그것도 평범한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고위 관료들, 종친들, 과거에 급제한 젊은 엘리트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분의 경계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양반 사대부는 물론이고 중인 계급, 심지어 노비까지 명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중인, 상민, 노비 사이의 경계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죠. 그런데 어우동은 이 모든 신분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통 사건을 넘어서 신분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금부의 보고를 받은 성종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의 기강이 무너지는 일이다. 왕의 말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만약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왕실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되는구나.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퍼진다면 조선의 통치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조정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영의정부터 육조의 판서들,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료들까지 모두 모였죠.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어우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신하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폐륜을 저지른 차를 살려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강경파들의 주장이었죠. 반면 다른 신하들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이때 한 신하가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하,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간 통죄로는 사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이었습니다.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법률서였죠. 모든 범죄와 형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 통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형이나 유배가 최고형이었습니다. 사형은 살인, 반역, 강상죄 같은 극악한 범죄에만 적용됐죠. 성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이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가? 왕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하들과 끊임없이 논의했고 선대 왕들의 판례를 찾아봤죠.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스캔들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결국 성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번만큼은 특별히 처리하겠다. 왕의 결심이 서자 조정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명단에 오른 남자들도 차례로 의금부로 불려왔습니다. 고위 관료는 물론이고 종친들까지 신문을 받았죠. 내가 정말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는가? 대부분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어우동의 증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격담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부인할 수 없게 된 남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반면 어떤 이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서로 합의한 일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이런 당당한 태도는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었으니까요. 한편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실의 며느리가 큰일을 저질렀다더라. 고위 양반들이 줄줄이 엮였다던데. 시장 바닥에서, 주막에서, 마을 우물가에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로 여겼고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체제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어우동,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어우동은 처음부터 문제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우동의 본래 이름은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대부분 성과 본관만 기록됐으니까요. 다만 그녀가 승문원 지사 박윤창의 딸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승문원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외교 문서를 다루는 중요한 관청이었습니다. 명나라와의 외교 문서, 왕실의 교서, 각종 공식 문서를 관리하는 곳이었죠. 정삼품 지사라는 직책은 상당한 고위직이었습니다. 즉, 어우동은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 양반과 여성들은 한글은 물론이고 간단한 한자도 배웠습니다. 시와 그림, 바느질 같은 교양도 익혔죠. 집안의 재산도 넉넉했을 것이고 하인들도 여럿 있었을 겁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늘 같은 삶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좋은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신랑감은 바로 이동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였으니까요. 태종은 조선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를 안정시킨 군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그의 증손자라면 왕실의 직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왕족에 속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이동은 태강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친들에게 주어지는 품계였죠. 두 사람의 결혼은 당연히 대단한 혼사였을 겁니다. 양반가의 딸과 왕족의 결합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화려했을 것이고 많은 하객들이 축하했을 겁니다.
어우동의 부모는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간 것을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우리 딸이 왕실로 들어갔다. 친척들도 부러워했겠죠. 어우동 자신도 행복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설렘이 있었을 테니까요.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는 특별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부부는 함께 살았고 왕족의 부인으로서 어우동은 사회적 지위도 누렸습니다. 친정 부모도 자주 보러 갔을 것이고 시댁 어른들께도 잘 모셨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잡을 데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이 평온한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남편 이동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은장이의 딸이었습니다. 은장이는 은세공을 하는 장인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를 보면 이들은 중인 계급에 속했습니다. 양반은 아니지만 평민보다는 높은 신분이었죠. 기술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 계급에 속했습니다. 왕족인 이동이 중인 계급의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양반 남성이 첩을 두는 것 자체는 금지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있는 양반이라면 첩을 두는 것이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본처처럼 대우한다면 문제가 달랐습니다. 특히 그 여자의 신분이 낮다면 더욱 그랬죠. 이동은 점점 더 그 여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았고 어우동에게는 냉담하게 대했죠. 어우동은 처음에 참았을 겁니다. 남편의 일시적인 방황이겠지. 곧 돌아오겠지.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가르쳐진 덕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내였죠. 남편이 잘못해도 참고 견디는 것이 현숙한 아내의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어우동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동은 은장이의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어우동을 집에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기처, 즉 강제로 아내를 쫓아낸 것이죠. 이것은 당시 법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조선의 법에는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칠거지악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7가지 큰 잘못을 저지른 아내는 쫓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첫째, 시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경우.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셋째, 음란한 행실을 한 경우. 넷째, 질투가 심한 경우. 다섯째, 악질병이 있는 경우. 여섯째, 말이 많은 경우. 일곱째, 도둑질을 한 경우.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우동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를 잘 모셨고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아니었으며 음란한 행실을 한 적도 없었죠. 질투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동이 어우동을 쫓아낸 것은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본처를 버린 겁니다. 어우동이 느꼈을 배신감과 분노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고 시댁 식구들도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죠. 단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쫓겨난 어우동이 갈 곳은 어디였을까요? 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혼한 여자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으니까요. 특히 양반가에서는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우리 딸이 쫓겨나다니. 부모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도 친정 부모는 딸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친정에 돌아온 어우동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였을 겁니다. 밤마다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억울함도 컸을 겁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버림받았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을 겁니다. 저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남편이 그냥 쫓아냈을 리 없잖아. 이런 수군거림이 들렸을 겁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혼한 여성의 재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양반과 여성이라면 더욱 그랬죠. 재혼녀는 사회적으로 천대받았고 그녀의 자식들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재혼녀의 자식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이익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재혼을 포기하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친정에서 눈치 보며 지내거나 절에 들어가 여생을 보냈죠. 그런데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부당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왜 내가 숨어서 살아야 하지? 잘못한 건 남편인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을 겁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복수심으로 말이죠. 어우동의 선택은 당시 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말이죠. 나를 버린 남편처럼 비겁하지 않은 남자들을 만나겠어.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하겠어.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절을 강요하던 사회에 대한 반항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처음 한두 명의 남자를 만났을 때 어우동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해방감을 느꼈을까요? 아마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여러 장소를 다니며 남자들을 만났죠. 때로는 자신의 집으로 남자들을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어우동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죠. 남편은 마음대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본처를 쫓아낼 수 있는데 여성은 평생 한 남자에게만 충실해야 한다는 이중잣대. 이것이 정말 정의로운 일이었을까요? 어우동은 이 질문을 행동으로 던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우동의 행보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사회의 금기를 정면으로 위반하기 시작했죠. 먼저 명단을 살펴볼까요? 성종실록에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름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실명으로 거론됐죠. 첫 번째로 주목할 인물은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판서급 인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판서는 오늘날로 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높은 직이었죠. 육조의 판서들은 조선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종친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왕실의 먼 친척들이었죠. 이들은 왕족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우동과 연루됐다는 것은 왕실의 체면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젊은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 급제는 당시 최고의 영예였죠. 수십 년을 공부해서 겨우 합격하는 시험이었으니까요. 그런 엘리트들도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분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양반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중인 계급의 서리들도 있었습니다. 서리는 관청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반들이 정책을 결정하면 서리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했죠. 이들은 중인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우동은 이들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심지어 노비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신분제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계급 사이의 경계는 거의 절대적이었죠. 양반과 상민이 결혼하는 것도 드문 일이었는데 하물며 신분을 초월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우동은 이 모든 경계를 무시했던 겁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실록과 야사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 그녀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접근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직접 다가갔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여성은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으니까요. 둘째, 그녀는 자신의 집을 활용했습니다. 친정집이었는지 아니면 따로 구한 집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자들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야사에 따르면 길을 지나가던 남자를 보고 마음에 들면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사는 종종 과장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녀가 상당히 대담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셋째, 그녀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능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집안에 제사를 지내러 온 서리를 유혹했다는 내용이죠. 제사는 집안의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엄숙한 자리였죠. 그런 자리에 온 남자를 유혹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그런 금기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넷째, 그녀는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었죠. 양반 사대부부터 중인, 심지어 노비까지. 조선 사회에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제가 확고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양반 여성이 신분이 낮은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사 중에는 더욱 자극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우동이 남자들의 이름을 몸에 문신으로 새겼다는 내용이죠. 문신은 조선시대의 형벌의 일종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표시를 하기 위해 사용했죠. 일반인, 특히 양반과 여성이 문신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우동은 정말로 모든 금기를 넘어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장된 이야기일 가능성도 큽니다. 후대의 그녀를 더욱 악마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은 왜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을까요? 단순히 그녀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우동에게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당시 여성들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조선시대 양반과 여성들은 조신하고 얌전해야 했습니다. 남자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적극적이고 당당했습니다. 남자들에게 이런 여성은 신선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런 여자도 있구나. 호기심이 생겼을 것이고 그 호기심이 관계로 이어졌겠죠. 또한 어우동은 왕족의 전처였습니다. 이것도 남자들에게는 자극이 됐을 겁니다. 금지된 열매는 더 달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실과 연관된 여성이라는 점이 오히려 남자들을 끌어당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비밀로 유지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했다 해도 17명이나 되는 남자들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었죠. 주변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는 왜 남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거지?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수군거림이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 중 일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고위 관료들은 특히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어떤 이는 어우동을 찾아가서 조용히 지내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으니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관청에 고발을 한 것이죠. 정확히 누가 고발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다가 나중에 버림받은 남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녀를 질투한 다른 여성이었을 수도 있죠.
혹은 도덕적 분노를 느낀 유학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고발은 접수됐고 관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담당 관청은 이 고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간통 사건이겠지. 간통은 당시에도 종종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관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한성부를 거쳐 형조로 올라갔고 결국 의금부로 넘어갔습니다. 의금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명을 받은 의금부 관원들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죠. 증인들을 불러 신문했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어우동의 집을 수색했고 그녀가 드나들었던 장소들을 조사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의금부 관원들이 어우동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명단에 오른 남자들도 차례로 불려갔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나는 끝장이다. 가문의 명예도 무너질 것이고 관직에서도 쫓겨날 것이며 자손들까지 불이익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도망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금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죠. 결국 모두가 신문장에 앉게 됩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조선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금부에서는 연일 신문이 이어졌고 성종은 매일 보고를 받았죠. 왕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의금부의 신문은 철저했습니다. 어우동에게 쏟아지는 질문은 끝이 없었죠. 언제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는가? 남자들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들의 이름을 모두 대라. 어우동은 처음에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계속 나오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7명의 이름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의금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남자들의 신문도 진행됐습니다. 고위 관료였던 한 인물은 처음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어우동의 진술이 맞아떨어지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고 합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젊은 과거 급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아들을 공부시켜서 과거에 급제시켰는데 이런 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으니까요. 그의 미래는 끝났습니다.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고 가문의 수치로 평생을 살아야 했죠. 중인 계급의 서리들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양반들만큼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잃을 것이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처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양반가의 여인과 관계를 맺었소. 이것은 신분 질서를 어지럽힌 일이오. 그들에게도 벌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다만 양반들보다는 가벼웠죠. 이것도 신분 차별이었습니다. 성종은 매일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왕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통 사건이 아니다. 조선의 기강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성종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개인의 도덕적 타락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죠. 국가의 질서와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치적 사건이었던 겁니다. 조정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했죠. 영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사건은 전례가 없는 중대한 일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좌의정도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세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조선의 유교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법조문에 밝은 신하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전하, 신이 경국대전을 살펴보니 간통죄로는 사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근간이 되는 법전이었습니다. 세조 때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때 완성됐죠. 모든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전 어디에도 간통죄를 사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을 보면 간통죄의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형, 즉 매질을 하거나 도형, 즉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심한 경우 유배를 보냈죠. 하지만 사형은 없었습니다. 사형은 살인, 반역, 강상죄처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극악무도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형벌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어우동에게 사형을 내릴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성종은 이 의견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왕의 의무였습니다. 조선은 법치를 표방하는 나라였고 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법을 어길 수 없었죠. 선대 왕들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이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치했고 세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종 역시 법을 존중하는 군주였습니다. 그런 그가 법을 어기고 사형을 명령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죠. 찬성파는 주장했습니다. 이번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법에 없더라도 왕의 재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대파는 반박했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왕이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성종은 밤새 고민했다고 합니다. 침전에서 혼자 경국대전을 펼쳐놓고 읽었죠. 법을 어기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이 사건을 가볍게 처리한다면 백성들이 무엇이라 하겠는가? 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법을 지키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성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번만큼은 법을 넘어서겠다. 어우동을 교형에 처하라. 교형은 목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사형 중에서도 가장 중한 형벌이었죠.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조정은 숨죽였습니다. 반대하던 신하들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결심이 확고했으니까요. 성종의 이 결정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법전에 명시되지 않은 형벌을 내린 것이었으니까요.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던 17명의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들도 똑같이 엄하게 처벌받아야 맞습니다. 간통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파직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라는 명령을 받았죠. 어떤 이는 몇 달 후 다시 복직하기도 했습니다. 종친들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관대하게 처리된 것이죠. 젊은 과거 급제자들은 과거 급제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중인과 노비들은 장형을 받거나 유배를 갔지만 역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우동은 사형을 당했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죠. 이것은 당시 조선 사회의 이중잣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정절은 생명보다 중요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정절을 잃으면 용서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외도를 해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리됐습니다. 사헌부의 한 관료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하, 남자들도 똑같이 처벌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근본적인 죄는 유혹한 여자에게 있다. 이것이 당시의 논리였습니다. 남자는 약한 존재라서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따라서 죄가 가볍다는 것이었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백성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어우동을 비난했습니다. 저런 음란한 여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유교적 가치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죠. 다른 이들은 동정했습니다. 불쌍하다. 남편이 먼저 배신했는데 여자만 죽게 되다니. 특히 여성들 중에는 어우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장 바닥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 간 통제로 사형이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법보다 중요한 게 기강이야. 저런 일을 가만히 둬서야 되겠어. 백성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였다는 점이죠. 조선 팔도에 이 소문이 퍼졌고 누구나 한마디씩 했습니다. 유학자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일부 원로 유학자들은 성종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풍속이 더 중요하다. 왕께서 옳은 결정을 내리셨다. 반면 젊은 유학자들 중에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은 조심스럽게 표현됐습니다. 왕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어우동 본인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기록을 보면 그녀는 의외로 담담했다고 합니다.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죠. 제가 한 일은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 사형수들은 살려달라고 빌기 마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체념했을까요? 아니면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정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형 집행도 절차가 있었습니다. 왕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했고 삼복제라는 제도도 있었죠. 3번에 걸쳐 다시 검토하는 제도였습니다. 혹시 억울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우동의 경우도 이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결심은 확고했으니까요. 사형 집행일 아침, 한양 도성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형장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공개 처형은 당시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특별했습니다. 왕족의 전처가 처형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형장은 보통 저작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마련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새벽부터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왔고, 어떤 이는 교훈을 얻기 위해 왔으며, 어떤 이는 동정심에 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의금부 관원들이 어우동을 호송해 왔습니다. 그녀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고 걸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담담함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기록에는 그녀가 미소까지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야사는 종종 과장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녀가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일치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여자가 어우동이구나. 생각보다 당당하네. 저러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지.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경멸했고, 어떤 이는 동정했으며, 어떤 이는 묘한 감탄을 느꼈습니다. 여성들의 시선은 특히 복잡했을 겁니다. 자신들도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 여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장에는 형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형을 집행할 준비가 끝난 상태였죠. 교수대가 세워져 있었고 밧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금부 관원이 형 집행 명령서를 낭독했습니다. 죄인 어우동은 왕실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풍속을 어지럽혔으며 수많은 남자들과 간음하여 조선의 기강을 무너뜨렸다.
이에 교형에 처한다. 낭독이 끝나자 형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형리가 어우동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죠. 조선시대에는 사형수에게 마지막 말을 할 기회를 줬습니다. 어우동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녀가 내가 죽어도 나를 잊지 못할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되어 있죠. 야사에는 더 극적인 버전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마음대로 첩을 두고 여자를 버리면서 왜 여자만 정절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시 사회의 이중잣대를 비판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한 말인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그녀의 마지막이 인상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형이 집행됐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어우동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형장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성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고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녀의 죽음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여성들의 처지를 말이죠. 형이 끝난 후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결국 죽었구나. 당연한 일이야. 그래도 좀 안 됐어. 의견은 여전히 갈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죠. 너무 강렬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어우동이 죽은 후 명단에 올랐던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은 얼마 후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파직됐던 고위 관료들 중 일부는 다시 관직을 얻었죠. 물론 이전만큼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살아남았습니다. 종친들은 왕실의 보호를 받아 큰 불이익 없이 지냈습니다. 젊은 관료들도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점차 흐려졌고 그들의 과거는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우동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아졌죠. 실록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됐고 야사에도 수없이 언급됐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음란한 여자라고 비난했고 어떤 이는 억울한 희생자라고 동정했으며 어떤 이는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어우동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소설이나 연극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죠. 물론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려졌습니다.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다른 의미도 발견됩니다. 어우동이라는 인물 자체가 가진 파격성과 매력이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것이죠. 현대에 와서 어우동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가부장제에 저항한 인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간 여성이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우동은 극단적이지만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용기로 볼 수도 있고 절망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우동 사건은 조선 사회의 여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첫째,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였습니다. 같은 행위를 했는데 여성만 극형에 처해진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었죠. 둘째, 법과 권력의 관계였습니다. 성종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우동을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셋째, 신분제의 모순이었습니다. 어우동은 신분을 초월해서 관계를 맺었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된 이유는 신분 질서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조선시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죠. 성별에 따른 이중잣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남성과 여성이 받는 평가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요. 법과 권력의 관계도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때로는 법보다 권력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죠.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계급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으로 명확히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어우동을 악녀로만 볼 수도 없고 완전한 희생자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인간이었고 그녀가 살았던 시대도 복잡했습니다. 둘째, 사회 구조가 개인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선이 다른 사회 구조를 가졌다면 어우동의 선택도 달라졌을 겁니다. 셋째,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당시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 때로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제약 속에서 살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인권과 정의의 기준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불공정한 것은 불공정했습니다. 시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우동이 만약 현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선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혼도 자유롭고, 연애도 자유롭고, 재혼도 자유로운 사회니까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쫓아낸다면 오히려 남편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성의 권리가 보호받는 시대죠. 이런 가정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편견은 남아있고 이중잣대도 존재합니다. 완벽한 사회는 아직 없죠. 어우동의 이야기는 그래서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니까요.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말이죠.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 중 일부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몰래 그녀를 추모하는 시를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그녀는 특별했다. 그녀만큼 자유로운 영혼은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남긴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사는 낭만적으로 각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녀의 존재가 강렬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어우동만큼 유명한 여성 스캔들은 드뭅니다. 다른 간통 사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록에 자세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우동의 경우는 달랐죠. 실록에 상세히 기록됐고 수많은 야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사건의 규모가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라는 인물 자체가 특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여성이었으니까요. 어우동의 이야기는 또한 권력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종은 도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가? 사회 질서를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되는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배우지만 동시에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죠. 어우동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어우동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무연고 묘지에 조용히 묻혔을 겁니다. 가족들도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비석도 없고 제사도 없는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실록에, 야사에,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어우동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조선시대를 뒤흔든 스캔들의 주인공, 왕족의 며느리에서 사형수가 된 여인, 17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파격적인 인물. 그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어우동의 이야기도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말이죠.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